각 분야 전문의와 함께하는 시간 데일리 건강입니다. 오늘은 내과 전문의 정성훈 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정성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질환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까요? 네, 최근 서구화된 식습관과 스트레스, 운동 부족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비만한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비만은 절대 방관해서는 안 되는 문제인데요. 건강을 위한 다이어트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죠. 그만큼 크고 작은 질환의 원인이 되는데요. 오늘 이 비만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상태일 때 비만이라고 진단을 내리는지 그 기준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비만은 체지방의 과도한 축적으로 인해서 건강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 상태를 말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체질량 지수, 바디 매스 인덱스라는 BMI를 기준으로 평가하는데요. BMI란 사람의 몸무게를 키의 제곱한 값으로 나눈 수치이며 25에서 30kg/제곱미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비만으로 간주됩니다. 자, 그리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도 비만이 아닌 경우가 있고, 그리고 날씬해서 비만이 아닌 것 같았는데 또 비만 진단을 받는 경우가 있죠. 네, 맞습니다. 지방은 근육에 비해서 무게가 덜 나가고 부피는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체격이라도 근육이 많은 사람이 몸무게가 많이 나가지만 비만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내장 지방이 많은 사람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말라 보여도 비만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몸무게는 적게 나가지만 그러니까 내장 쪽에 좀 지방이 많이 쌓여 있으면 이게 또 마른 비만이다, 복부 비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마른 비만이 건강에는 더 안 좋다,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입니까? 보기에 뚱뚱한 몸매가 아니라도 비만인 경우가 있습니다. 체내에 지방이 많고 근육량은 부족한 경우인데요. 이때 체중을 재도 정상 체중으로 측정되고 겉보기에는 마른 몸매를 유지하게 되는데 이를 가리켜 마른 비만이라고 합니다. 네. 남성의 경우 체지방률이 25%,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30% 이상일 때 마른 비만에 해당합니다. 네. 마른 비만이 위험한 이유는 내장 지방이 과다하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비만보다도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등의 대사성 질환에 걸릴 확률이 더욱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비만이 되는 이유는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비만은 원인에 따라 1차성 비만과 2차성 비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차성 비만은 에너지 섭취량과 에너지 소비량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체중과 체지방이 증가된 상태를 말합니다. 식습관, 생활습관, 연령, 인종, 사회 경제적인 요소, 유전, 신경 내분비 변화, 장내 미생물, 환경 화학물질, 독소 등의 다양한 위험 요인으로 복합적으로 관여하여 발생하는 비만을 말합니다. 어떤 한 가지 원인만으로는 설명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2차성 비만은 유전질환, 선천성 질환, 신경 내분비 질환, 정신질환, 약물 등으로 유발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비만의 원인 하면 많이 먹고 덜 움직이는 이런 생활 습관을 생각하게 되는데, 근데 이 생활 습관뿐만 아니고 약간 유전적인 경향도 좀 짙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내 생활 습관보다는 그렇게 타고난 면이 좀 더 크게 또 작용을 할까요? 비록 생활 습관이나 환경적인 영향이 쉽게 비만을 유발할 수 있지만 네. 현재까지 밝혀진 유전 연구들에 의하면 인간에 있어서 비만은 뚜렷한 가족 내 집단적인 경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족, 쌍생아, 입양 연구들을 통해서 비만은 상당한 정도로 유전적인 요인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적인 요인은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비만에 있어서 유전적인 영향은 어느 정도나 받을까요? 덴마크의 입양 연구에서는 입양된 아동의 체중이 입양 부모가 아닌 친부모의 체중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성장 환경이 다른 쌍생아들 간에서도 체중과 체질량 지수가 유사하게 나타나 체질량 지수에 있어 유전적인 소인이 70% 정도 변이에 관여하고
환경적인 요인이 약 30% 정도 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70%라면 정말 유전적인 소인이 꽤 많이 작용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왜 그 비만 유전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비만을 유발하는 진짜 유전자가 따로 있는 걸까요? 최근 분자 유전학 연구에 힘입어 비만을 일으키는 유전 질환에 대한 많은 보고들이 있지만 아직까지 비만을 일으키는 단일한 유전자가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네. 다만 특징적으로 비만이 다른 증상들과 함께 나타나는 특수한 의학적 상태에 대한 사례 보고들이 있어 관련 유전자 변이가 비만 후보 유전자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비만 유전적인 소인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좀 더 미리미리 관리를 할 필요는 있겠네요. 부모가 비만이면 그 자녀들도 비만이 되는 예가 많습니다. 네. 이는 유전적인 소인이 많을 뿐 아니라 부모의 잘못된 식습관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비만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어떤 특정 비만 유전자가 발표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족끼리 식습관이라든지 비슷한 환경에서 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향을 크게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미리 좀 주의하시고 관리를 해 나가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만의 종류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비만한 경우도 있지만 이게 부분 비만도 있는데요. 비만도 이게 하체 비만, 뭐 복부 비만 이렇게 종류가 나뉘는 거죠. 어떻게 나뉩니까? 네. 복부형 비만은 복부나 허리에 지방이 축적된 형태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남자에게서 많이 나타나고 다른 형태의 비만보다 허혈성 심질환, 당뇨병, 고지혈증의 위험이 더욱 높습니다. 복부 비만은 주로 내장 지방이 많이 쌓여서 생기는 비만으로 허리 둘레가 남성의 경우에는 90cm, 35.4인치, 여성의 경우 85cm, 33.5인치를 기준으로 복부 비만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하체 비만은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부위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뜻합니다. 하체는 특성상 다른 부위에 비해 살이 잘 빠지지도 않고 살이 조금만 쪄도 눈에 확 띌 정도로 외양의 변화가 많아서 많은 사람들의 고민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비만으로 진단이 되면 이게 무조건 다이어트가 필요하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이게 치료가 따로 필요한 어떤 진단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비만으로 진단되더라도 무조건 다이어트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 비만의 원인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각 개인에 맞는 운동 및 생활 습관 교정을 병행한 식이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식단 조절을 하거나 아니면 운동 같은 그런 어떤 생활 습관을 좀 변화해서 치료보다는 개선해 나가려는 그런 노력이 일단은 필요할 텐데 그러더라도 사실은 병원 치료가 또 요해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떤 경우에 비만 극복에 있어서 병원에서의 치료가 꼭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 그 이유 한번 밝혀주실까요? 비만 치료는 다른 만성 질환의 치료보다 더욱 어렵고 재발하기 쉬워서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되며 완치보다는 조절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치료 목표는 개인마다 비만으로 인해서 동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려해서 선정되어야 하며 비만 치료 전에 환자가 치료자와 충분한 상의를 해서 치료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특히 비만 환자에서는 동반되는 질환으로 고혈압, 혈중 지질 이상, LDL, HDL, 중성지방 등 이런 이상 지질 혈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고혈당 등 위험 인자가 함께 흔히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위험 인자들을 관리하면서 식이요법, 운동요법 등을 포함한 생활 습관 교정을 통해서 체중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또한 보조적인 치료 수단으로서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 또 최근에 위밴드 시술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비만을 치료함에 있어서 어떤 치료법들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실까요? 먼저 자기주도식으로 하는 식이요법, 네. 그리고 운동, 그리고 임상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식이 프로그램을 짜고 영양사 처방에 의한 식이요법, 행동치료, 정기 운동 프로그램, 약물요법, 저칼로리 식사, 예를 들면 250에서
킬로칼로리를 하루에 제한하는 방법 등 그리고 수술요법 등의 다양하고 포괄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네. 특히 약물치료와 수술요법은 운동요법, 식이요법이나 행동치료 등의 보조적인 치료요법에 해당합니다. 네. 그래서 단기간 약물 사용에 의한 체중 감소 효과는 굉장히 제한적이며 약물 중지 후에 다시 체중이 증가되는 상태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생활 습관 개선 등의 기본 교정과 함께 처치될 때 더욱 효과적으로 체중 감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물로 다이어트 혹은 비만을 치료하려고 하면 이거는 이제 부작용이 있다라는 의미로 저는 들리는데요. 그러면 이게 약물 치료를 함에 있어서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지도 좀 알려주실까요? 설사, 변비, 두드러기 발생 및 위장관 장애를 가져올 수 있으며 불면증, 불안감, 우울감, 정신질환적인 발작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심혈관 합병증도 올 수 있어서 임상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 후에 적절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부작용이 적은 삭센다 주사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사 치료도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주사 치료는 좀 국소적인 효과를 기대해도 되는 겁니까? 국소적인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주사 치료도 있지만 네. 앞서 말한 삭센다 주사 같은 경우에는 국소적인 효과보다는 전신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건 리라글루티드 GLP-1 유사체입니다. GLP-1은 음식을 섭취하면 소장에서 자연적으로 분비되어 인체 내 식욕을 조절하는 물질이지만 체내에서 쉽게 분해가 됩니다. 삭센다 주사는 GLP-1과 97%가량 유사해 체내에서 오래 지속되어 포만감을 높임으로써 식욕을 조절해서 전신적인 체지방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만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 약물 치료에 있어서 부작용, 그리고 주사 치료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약이라든지 주사 치료로도 이 비만 관리가 안 되신 분들은 또 수술을 받기도 하시는데요. 이제 수술 방법으로는 뭐 위풍선 수술이나 위밴드 수술 고려해 볼 수가 있죠. 이것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위풍선 수술이 어떤 건지 여쭤볼까요? 위풍선 시술은 내시경을 통해서 위 속에 작은 풍선을 집어넣어서 포만감을 주도록 하는 시술입니다. 네. 풍선으로 인해서 위 용적의 일부가 채워지면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을 느끼기 때문에 식사량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것이 이 시술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위 일부분을 풍선으로 채우게 되면 그만큼 적게 먹는다는 뭐 얘기신 거죠? 네, 맞습니다. 기존의 비만 치료 방법인 위밴드 수술이나 위절제 수술에 비해서 시술법이 간단하고 전신 마취가 필요하지 않아서 부작용에 대한 부담이 낮습니다. 또 복부 절개 없이 내시경을 통해서 간단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흉터 발생 여부나 안정성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시술 시간이 10분 내외로 짧고 3, 4일이면 정상 생활로 복귀가 가능해서 바쁜 직장인들도 부담 없이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 같은 장점들 때문에 북미나 유럽 등 의료 선진국에서는 위풍선 시술 방법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비만이 돼야 위풍선 시술을 권하게 됩니까? 이게 적용하는 어떤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위풍선 시술의 적응증은 체질량 지수 BMI 30kg per 제곱미터를 넘는 자와 BMI 50kg per 제곱미터 이상인 초고도 비만 환자 모두에서 권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약물 치료에 큰 효과가 없는 경우에 권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받고 싶어도 이 위풍선 시술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까요? 이 위풍선 시술의 금기는 과거에 위절제 수술을 받은 경력이 있거나 위장 내 병변, 즉 활동성 위십이지장 궤양, 크론병 같은 염증성 장질환, 유문 협창, 5cm 이상의 열공 허니아가 있는 경우 어렵습니다. 또한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 증상이 있거나 정신과적인 질환이 있는 경우, 임신이거나 위풍선 삽입 기간에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중증의 간질환이나 혈액 응고 장애가 있는 경우, 장기적으로 항혈전제나 소염제를 복용해야 하는 경우에 어렵고요. 스쿠버 다이빙이나 비행기를 타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
이게 제약사항이 좀 있군요. 네, 이게 위풍선 시술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좀 확인을 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 너무 많은데요. 이게 그러니까 식욕 억제를 위해서 풍선을 위에 넣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을 좀 넣어야지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얼마 후에 효과를 보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수술 후 기대할 수 있는 효과도 어떤지 궁금한데요. 한꺼번에 좀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위풍선 시술 후 6개월 정도 거치하는데요. 3개월 이내에는 좋은 효과를 보여지는 시기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 시기에 목표한 체중으로 감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9에서 18kg 정도 가량의 체중 감소가 이루어지는데요. 앞서 3개월 이내에 효과가 나타나지만 남은 3개월 동안은 초반에 교정된 몸무게를 유지하고 또 식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적응하는 데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계속 삽입한 상태에서 대략 6개월 정도의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좀 여쭤볼게요. 이게 어떤 부작용을 보통 많이들 더 얘기를 하십니까? 시술 이후에 첫 번째 부작용으로는 시술 후 구토 증상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적응 과정 동안에 위 통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포만감, 더부룩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작용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부작용 발생 시 위풍선을 다시 제거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은 약물 치료를 병행하거나 적절한 습관 교정으로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술 받은 후 3일 정도는 이물감으로 구역감과 함께 구토가 찾아올 수 있지만 이는 사람에 따라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병원에서 처방되는 항구토제, 진정제를 통해서 쉽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또한 간혹 발생하는 위 통증은 누워있는 자세를 좌측으로 기대거나 따뜻한 유동시기를 한다면 증상은 훨씬 호전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치료법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개인마다 또 치료법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치료법은 어떤 것인지 미리 좀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비만은 치료하는 것도 일인지라 이게 그 전에 미리 예방을 하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평소 관리법이라든지 주의사항 있으면 좀 기뜸을 해주실까요? 정상 체중 범위에 속할 때는 체중 유지와 위험 요인 관리가 중요하므로 정기적인 체중 측정, 건강한 생활 방식 유지를 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네. 또한 꾸준한 운동은 에너지 소비를 늘려서 체지방 감소 외에도 심폐기능을 개선시키고 체내 대사를 개선시켜서 근육량을 증가시키고 심리적 안정을 가져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체중도 측정을 하시고요. 꾸준히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비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내과 전문의 정성훈 원장이셨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